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치열했던 권력 쟁탈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조선 건국 50여 년, 왕의 자리가 피로 물들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을 향해 칼날을 겨눈 자, 그리고 그 칼날에 쓰러진 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 나열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권력을 향한 치열한 암투와 그로 인해 파생된 비극적 운명들을 통해 몰입감 넘치는 지식 스토리텔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1452년 5월, 세종의 아들 문종이 위태로운 숨을 몰아쉬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상에 누운 문종은 어린 아들 단종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 어려. 내 대신 경들이 나라를 맡아야 하네. 침상 곁에 서 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겨우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크고 장엄한 어좌에 앉아있는 단종의 발은 아직 바닥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주렴 아래 어린 왕에게 절을 올리지만 시선은 은밀하게 서로를 향해 오갔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나라를 움직이게 될 것인가. 왕은 있으되 왕의 힘은 미약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문종의 유지를 받든 고명 대신들, 특히 김종서와 황보이는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버텨야 이 나라와 어린 임금이 산다. 김종서는 세종 때부터 전장을 누비고 국경을 지키던 노장으로 그의 말 한마디는 조정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그런 김종서를 믿고 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그 문제는 김 대감께서 상의하시면 좋을 듯하옵니다. 대신들이 은연중에 왕이 아닌 김종서를 바라보며 말을 잇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위는 분명히 단종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행정은 황표정사라고 불렸습니다. 관리 임명장에 왕이 낙점을 찍어야 하는데 어린 단종이 누구를 알겠습니까? 신하들이 미리 뽑을 사람 이름 위에 노란 점, 즉 황표를 붙여 올리면 단종은 그저 붓을 들어 그 위에 점을 찍기만 했습니다. 사실상 신하들이 왕 노릇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늙은 호랑이 김종서가 눈을 부라리며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왕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왕실 종친들의 불만은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정의 또 다른 축, 왕실 종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큰아버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와 병법, 활쏘기와 말타기를 두루 익혔습니다. 문무를 겸비했다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냉철한 머리와 강단 있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 서열에서 그는 이미 한 발 비켜서 있었습니다. 왕위는 이미 형 문종에게 넘어갔고 그 뒤를 이은 어린 조카 단종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에게는 왕자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는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종친의 한 사람으로 조정에 나와 정사를 논하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은근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정에서 한 번씩 벌어지는 논쟁 자리,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북방 여진이 심상치 않사온데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현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몇몇 젊은 관리들과 무장들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무렵 수양대군의 곁에 한 사람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책사, 한명회, 그리고 권람 등 정치에 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 한명회는 변변한 벼슬도 없는 볼품없는 인물이었지만 수양대군은 그의 비상한 머리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궁궐 주변을 조금 벗어난 한 조용한 집.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호위무사가 서성이며 혹시 모를 인기척을 살폈습니다. 대군마마, 지금 조정은 사실상 김종서의 손아귀에 있사옵니다. 한명회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셨으나 나랏일의 대소사는 모두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요. 수양대군은 말없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을 한번 적신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왕은 있으나 왕의 권위는 없다는 말이로군. 한명회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전하께서 장성할 때까지 과연 이 나라가 무사하겠사옵니까? 한명회 외에도 수양대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권람은 무인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홍달소는 계략에 능한 책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의 권력 구조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만나면서 이들의 야망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은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들은 조정의 권력 지도를 분석하고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대신들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발톱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으로 자청에 다녀오면서 예교적 능력을 과시했고 불교 서적을 번역하며 학구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낭중지추라고 했던가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뚫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김종서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점차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탐한다는 오명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교묘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왕권을 농단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십시오. 어린 주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이었습니다. 단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단종의 측근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조정 안에서는 이미 두 세력이 또렷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단종을 지키려는 고명 대신 김종서, 황보인 그룹. 다른 하나는 종친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수양대군과 그를 따르는 세력. 표면적으로는 모두 전하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견제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신을 어디에 머물게 할지, 어떤 예를 갖출지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김종서는 예를 중시하며 말했습니다. 대국의 사신이니 국격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오. 그러자 수양대군 쪽 인물이 슬쩍 말을 보탰습니다. 허나 지금 국고가 넉넉지 않사옵니다. 논쟁은 길어지고 분위기는 서서히 험악해졌습니다. 이런 회의가 반복될수록 양쪽 사이의 믿음은 점점 금이 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서는 대신들의 눈빛은 더 이상 동료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편인가? 언제 등을 돌릴 것인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마안 대신들은 각기 다른 계산을 머릿속에 굴렸습니다. 한편 수양대군의 집에서는 밤이면 은밀한 밀서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을 묶어두고 누군가는 몰래 담장을 넘어 들어가며 누군가는 작은 쪽지를 품에 숨긴 채 인기척을 살피며 사라졌습니다. 오늘 김종서, 전하 곁에서 오래 머물다 하옵니다. 황보인, 새로운 인사를 논의했다 하니 우리 사람 몇이 잘리게 될 듯하옵니다. 수양대군은 이런 보고를 들으며 조용히 나라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김종서가 그 자리에 있는 이상 이 나라는 곧장 파벌 싸움에 휘말릴 것이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있던 한명회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어린 왕 단종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려 정사의 세밀한 흐름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분위기의 변화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조정회의가 끝나고 나면 대신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을 나누는 대신도 줄었습니다. 단종은 밤에 홀로 침전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셨다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왕이지만 어리기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소년. 사람들은 그를 전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따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훗날 그가 맞이하게 될 비극의 첫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마침내 1453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물 밑에서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두려움이 거세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김종서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집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서재에서 홀로 기록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궁궐로 들어가 어린 단종을 만났습니다. 주상 전하, 조정에 역모를 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밀고가 있었습니다. 신이 이들을 제거하여 전하를 보호하겠습니다. 14살의 단종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삼촌이었고 지금까지 자신을 잘 대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종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역모를 꾀한다는 것입니까? 김종서와 황보인 등입니다.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궁궐을 장악한 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운명의 날 저녁, 수양대군은 몇 명의 신복만을 대동하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군이 직접 재상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의아해하면서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비추어 편지를 읽으려는 찰나 수양대군의 신호와 함께 뒤에 있던 하인 이머우룬이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조선 최고의 권력자 김종서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쓰러진 김종서를 뒤로하고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에게 고했습니다. 김종서가 역모를 꾸며 처단하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어린 단종은 공포에 질려 삼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문은 굳게 닫혔고 수양대군이 장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생부에 적힌 대신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명이라며 대신들을 하나둘씩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급히 입궐하던 대신들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짓하면 살리고 고개를 저으면 그 자리에서 병사들이 철퇴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황보인, 조극관 등 당대를 호령하던 충신들이 그날 밤 홍화문 앞에서 비명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 시각 궁궐 안의 단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밖에서는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믿었던 신하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울타리가 모조리 부서져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어린 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앞마당은 핏자국으로 낭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집힌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채 조정에 섰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 실질적인 왕은 이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2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에게 양위를 받았습니다. 말이 양이지 사실상 강탈이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수양대군은 그토록 원하던 용상에 앉아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근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만세 소리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존재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언제든 단종을 앞세워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종은 한양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녀는 이제 초라한 행렬을 이끌고 먼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은 지편전 출신의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종의 보기를 꾀했습니다. 우리는 선악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단종 전하를 보필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종 전하를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합니다. 1456년 6월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밀고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조는 경노했습니다. 감히 짐을 배신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단 말이냐. 성삼문을 비롯한 6명의 신하들이 잡혀왔습니다. 이들에게는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를 향해 당당히 외쳤습니다. 역적은 바로 그대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자가 어찌 왕이라 할 수 있는가. 성삼문이 외침에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들을 능지처참하라. 그리고 삼족을 멸하라. 1456년 6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의 충신이 처형되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연했습니다. 단종 전하 만세. 그들의 마지막 외침이 한양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영월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이야기를 16살의 단종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모두 나 때문이다. 내가 무능해서. 세조는 사육신 사건 이후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1457년 10월 영월에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17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단종은 사약을 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왕이었던 궁궐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조용히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단종의 죽음으로 세조의 왕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김종서가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고 단종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 건국 50여 년 만에 왕의 자리가 피로 물들었던 그 밤, 계유정난을 중심으로 권력의 잔혹한 속성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혈육도, 충신도, 명분도 절대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형태만 다를 뿐 권력을 둘러싼 다툼과 그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수양대군의 선택은 정당했을까요? 혹은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정답을 쉽게 내리기 어렵기에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왕권을 손에 쥔 세조가 어떻게 그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피해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세조 집권 이후 조선을 뒤흔든 또 하나의 큰 소용돌이, 바로 이 시해의 난을 통해 조선 초기의 혼란과 권력투쟁이 또 다른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피로 물든 왕좌 위에 앉은 승자와 그 아래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패자들의 이야기, 그 선택의 무게를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